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신병용입니다. 옛날부터 기존에 있었던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있고요. 그 뒤에 표적항암제라고 만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로 구성된 면역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그러면 세포의 독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암세포에도 역시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환자가 힘들고 부작용도 심한 항암제들을 말하고요. 그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에서 어떤 유전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입니다. 또는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면역세포에서 암세포를 인식을 못하던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약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널리 표적치료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폐암 중에는 선암이라는 폐암의 한 종류의 암이고요. 전체 선암 환자에서 약 30%에서 EGFR 양성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에서 비교적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표적치료제 중에 하나가 이 각종 EGFR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만 그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적당한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개별 맞춤 치료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만약에 적절한 표적 치료제가 있다면 면역 항암제에 앞서서 저희가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표적 항암제가 없다면 그때는 면역 항암제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저희가 사용하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면역 항암제에 새로 개발된 면역 항암제를 추가한다든지, 기존의 면역 항암제에 다른 표적 치료제들을 추가한다든지,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결합해서 하는 치료들이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 항암제가 적절한 환자는 표적 항암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표적 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들은 매우 높은 반응률을 보입니다. 대부분 EGFR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 거의 70%에서 80% 환자에서 암세포의 숫자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4기 폐암 환자인데요. 여기 있던 폐암이 1년 후인데 이렇게 작아져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1년 동안 먹었는데 병이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가 없으면 차선책을 찾게 되는데, 보다 더 광범위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더하는 것, 면역 항암제, 항암제를 더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복합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응률은 병이 확 작아지는 힘을 말합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생존이 된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암에서 면역 항암제 반응률은 30% 정도 이하입니다. 하지만 한번 효과가 있어서 듣기 시작하면 장기간 듣습니다. 일부 특정 아주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환자에서는 5년 생존율이 5%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5%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치료법이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가 보험이 되고 있는 암은 그런 면역항암제 단독 임상시험을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우수한 암이 악성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빠르게 허가가 되고 급여화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급여권 안에 들어있지는 못해서 전부 비급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점점 더 급여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1번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표적 항암제가 듣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예를 들면 특히 폐선암처럼 표적이 많은 암에서는 EGFR, ALK, 로스1, BRAF 그런 4가지는 반드시 처음에 보통 검사를 하고요. 차세대 유전자 분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약제가 개발되거나 치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분석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혈액 내에서 떠다니는 암세포, 그런 것과 또 하나는 혈액에 혈장에 떠 있는 암 유전자,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액상생검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왜 내성이 생겼는지,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환자한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에 관련된 세포들의 구성이 바뀌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액상생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약제가 안 듣겠구나, 이런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환자의 예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세잔류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몸에 있는 암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피 속에 암 유전자가 떠다녀요. 그러면 이 환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네? 액상생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가장 흔한 탈모, 구역구토, 그다음에 신경독성, 간독성, 폐독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이 환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것 중에 아마 구역구토, 못 먹고 식욕 떨어지는 게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왜 항암제 때문에 구역구토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알게 됐고, 그런 방지하는 약들을 사용해서 많이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게 없는데,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비교적 탈모를 일으키는 성향이 좀 적고요. 표적 항암제는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한 1, 2%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이제 경미한 부작용들이죠. 발진이 있다든지, 얼굴에 뭐가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부작용들은 되게 드뭅니다. 또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은 발진 같은 거나 얼굴 뭐가 나는 거는 주로 한 30%, 목숨을 위협할 만한 부작용들은 주로 1%에서 5%대, 비교적 적은 숫자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면역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면역항암제 부작용은 왜 생기냐면,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인식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약제들인데요. 이 강화된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의 형태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염이라든지 폐렴이 생기면 실제로 그런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험이 많은, 오랫동안 달아본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한 면역항암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작용에 줄일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표적 항암제 중에 얼굴에 발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약제들은 항생제를 보통 같이 쓰기도 하고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 단시간 내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환자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항암제를 투여할 때 항암 교육의 과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점 부작용을 보통 저희가 알려줍니다. 만약에 세포독성 항암제 같으면 발열이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든지 하면 바로 오게 하거든요. 또 반대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황달이 생긴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대표적인 폐렴이나 간염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환자가 인지하면 바로 병원에 오게 하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과량 먹는 것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조금 불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나 비타민 E는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에 그 암세포를 산화시켜서 그걸로 암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량의 비타민 C나 E에 의해서 억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권하지는 않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삼이나 인삼은 먹어도 되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홍삼은 이제 환자의 피로감은 줄여줄 수 있다고 연구 보고가 되었는데요. 다만 백혈구의 활성도를 높이면 항암제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홍삼은 항암 치료랑 같이 먹어도 되지만 당신이 백혈구가 떨어진다면 안 먹는 게 좋겠다. 항암 치료 끝난 후에는 드셔도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임상시험은 환자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환자가 손해나는 임상시험은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서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새로 나온 약제들을 기존에 쓰고 있는 약제에 추가하거나 기존의 약제는 다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피해가 가거나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임상시험이 있지 않습니다. 빈센트 병원 종양내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임상시험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임상연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급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항암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의 발전을 급여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급여의 수준에서 하는 치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환자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센트 병원 종양내과에서는 거의 국내에 굉장히 많은 임상시험을 수주하고 있고 해외에 많은 벤처 회사들이 저희가 나오는 새로운 약제들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약제가 없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도 많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기초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암정보교육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항암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환자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그 자포자기하고 약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치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환자도 모르고 사실은 의료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50%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 80%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 환자가 어느 퍼센테이지의 환자에 속할지를 아무도 모르고요. 또 이런 환자처럼 굉장히 장기간 생존하고 병이 다 없어지고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라는 거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환자에서만 오는 거지, 먼저 포기하면 어떤 기적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항상 새로운 치료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치료법으로 환자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